검찰 특수활동비 특활비는 2025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그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검찰 특활비, 정기 지급 및 사적 유용 의혹, 그리고 그 집행 내역에 대한 극심한 불투명성 문제가 있었다. 국회는 검찰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국회 요구에도 실질적 답변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약 88억 원에 달하던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이는 검찰개혁의 상징적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2025년 7월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추경에서는 약 40억 원 규모의 특활비가 다시 반영되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의 총장에서조차 격론이 벌어졌으며 일부 의원들은 검찰개혁을 내세운 정당이 특활비 부활을 주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산 심의 과정이 법사위 논의 없이 예결위 중심으로 처리된 점 역시 절차적 문제로 지적됐다. 지도부는 검찰개혁 법안이 완결된 이후에만 특활비를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부착했다고 설명했지만 당내 개혁 성향 의원들은 이를 실효성 없는 면피용 조치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본예산에서 삭감하더니 몇 달 만에 추경으로 되살리는 이중적 태도라며 정치적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무책임하게 삭감해놓고 국민 눈치 보며 슬그머니 부활시키는 행태야말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불투명하고 자의적 집행이 반복되어 온 특활비를 다시 부활시킨 것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특활비 논란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의 개혁 진정성과 예산 통제의 일관성, 정당 간 책임 공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김건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우리기술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던 핵심 세력들이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우리기술 주식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당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해당 거래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 사건의 수사 여부를 결정지을 가장 큰 변수는 공소시효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는 범죄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50억 원 이상이면 15년까지 연장된다. 현재 특검은 범행이 2011년경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어 범죄 수익 규모에 따라 이미 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범죄 수익의 규모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동시에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등 별도 법률을 적용해 시효를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이 사건을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의혹과 함께 병행 수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관련 계좌 및 거래 흐름에서 김건희 측의 직접적 개입 정황을 입증할 수 있을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특검 측은 유출 주체로 윤석열 변호인단을 지목하며 영장 사본의 등사 과정에서 전면적 유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행위는 피의사실 전면 공개이자 업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누가 어떤 경위로 유출했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미 파견 경찰 수사관을 투입해 유출 경로를 추적 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법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한 검토와 함께 변호사협회에도 공식 통보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번 유출이 수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영장에 적시된 관련 진술자들의 신원이 사실상 드러나면서 협조자들의 심리적 위축과 향후 진술 회피 등 수사 방해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윤석열은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곧바로 유치장 또는 구치소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이번 유출 사건까지 포함해 윤 전 대통령 측의 전반적인 수사방해 정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25년 7월 6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6월 첫 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약 2주 만의 재청구다. 특검은 이번에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중대한 혐의를 추가하며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석열은 비상계엄 계획 실행을 사실상 주도했고 이에 따라 발생한 국회 무력 진입 시도와 계엄령 확대 움직임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대통령기록물 일부를 불법 폐기하거나 은닉했다는 의혹도 포함되었다. 1월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대통령 경호처가 강제로 진입을 저지하며 공권력 충돌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불법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핵심 관련자들의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의 구속 수사의 불가피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윤석열 측은 정치적 보복에 불과한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진행될 예정이며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전국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특사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정했다는 소식에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당혹감과 실망이 번지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수석을 지냈고 이후 문재인 정부와 대립한 바 있으며 최근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일정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아 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개혁과 단절의 상징이어야 할 외교 무대에 보수 정당의 원로 인사를 전면에 내세운 선택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권에 맞선 내란 특검과 검찰개혁, 경제기조 전환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들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과거 보수 정권의 얼굴을 다시 등장시킨 인사는 시대 정신과 충돌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물론 대통령실은 김 전 위원장이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 원로이며 미국 보수 진영과의 인맥이 강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외교적 실리를 고려한 선택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진보개혁 진영 내부에서는 그가 정말 이재명의 정치를 설명할 적임자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연정 외교가 전략적 포석이라 하더라도 개혁의 동력을 함께 만들어온 지지층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신뢰 구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7월부터 라면, 빵, 커피 등 주요 가공식품을 최대 반값까지 할인하는 대규모 소비자 혜택 행사를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마련된 이번 조치는 여름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농심, 오뚜기, SPC, 동서식품 등 주요 제조사들은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1+1, 2+2, 40% 이상 할인 등 다양한 방식의 할인 행사를 시작했으며 CJ제일제당과 대상은 김치를 포함한 식품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물론 GS리테일 등 편의점에서도 참여하면서 할인 행사는 전국 단위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고 내수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8월까지 할인 효과를 모니터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6월 기준 가공식품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6% 상승한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과 협력한 이러한 가격이나 노력을 통해 단기적인 물가 안정과 소비 진작의 효과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추진 배경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대상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 지원금액 1인당 15에서 55만원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지원 방식 1차 전국민 1인당 15에서 40만원 우선 지급 2차 전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신청 및 지급 기간 1차 2025년 7월 21일 월요일에서부터 9월 12일 금요일까지 2차 2025년 9월 22일 월요일에서 10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오프라인 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용체크 선불카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 사용기한 2025년 11월 30일 일요일까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신청 가능.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7일 이명현 특검팀에 처음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오전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오후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를 언급하며 수사 축소 또는 연기를 지시했는지 그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김 전 사령관이 VIP 경로서를 누구에게 언제 어떤 경로로 전달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핵심 조사 대상이었다. 김 전 사령관은 조사에 앞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으며 이전까지 일관되게 외압 의혹을 부인해온 입장을 이날 조사에서 번복할지 주목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이종섭 전 장관, 대통령실 관계자 등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힐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소환도 예고하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이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지 혹은 외압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바꿀지에 따라 특검 수사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1등 공신을 따져보자면 누가 가장 큰 공을 세웠을까? 특검 수사팀이 영장을 기각당한 뒤에도 수사를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밀어붙인 건 분명하다. 하지만 정작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 대부분은 측근들이 나서서 문건을 챙기고 삭제하고 숨기고 은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다. 국회 헌재에선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특검 조사에선 비상계엄 확대 문건 회수 정황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구 전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은 한덕수의 사후 문건 조작에 변론을 한 것으로 밝혀져 최근 윤석열 측 변호를 함께 맡았던 변호사가 변호를 사임하였다. 김성훈 경호처장 역시 윤석열 측 변호인과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는 진술하지 않다가 윤석열 측 변호인이 자리를 나가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은 슬쩍 봤다는 문건을 고이고이 챙겨나가는 것이 밝혀졌다. 주변 인물들이 알아서 모든 일을 정리해준 셈이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기록해온 1등 공신이 있다. 거짓말도 없고 편집도 없고 진술 번복도 없는 존재.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던 카메라 한 대였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정조준하며 오원 전 장관을 주요 피의자로 지목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는 단순한 참고인 차원이 아닌 직권남용과 권력형 이권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본격 수사의 신호탄이다. 문제의 핵심은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노선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이 위치한 강상면으로 변경된 점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민간 협의 결과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특검은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선을 설계했으며 이 결정에 원희룡 장관이 깊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평군청 공무원들뿐 아니라 해당 노선과 관련된 용역업체, 김성규 국민의힘 의원 등도 함께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원 전 장관은 자신에 대한 수사 착수를 두고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특검의 판단은 명확하다.
단순한 행정결정이 아닌 권력 핵심부와 연결된 정무적 판단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미 양평군과 국토부 간 회의 자료, 이메일,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하고 노선 결정 경위를 추적 중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혁신위원장직에서 정격 사퇴하고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지 불과 닷새 만에 벌어진 일이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을 마주했다며 혁신위원 인선 과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본인과의 협의 없이 위원 3명을 날치기 의결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안 의원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후보 교체를 주장하며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 2명에 대한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이 역시 당 지도부에서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인물로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대로 들러리 선 혁신위원장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며 이제는 직접 행동하는 당대표가 되어 혁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한 셈이다. 당 지도부는 안 의원의 사퇴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혁신위원 인선은 당내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의 이번 결단이 당내 세력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2022년 서울시 주최 전시에 참여한 예술업체들에 대해 감사원이 광범위한 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사적 인연이 있는 아준 21g만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 감사 과정에서 21g에 대한 직접 출석 조사 계획을 질책하고 대신 서면 조사로 대체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사실상 봐주기 감사의 정점에 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지게차 업체를 비롯한 나머지 업체들은 실제 출석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유병호 전 사무총장뿐 아니라 최재해 원장과 주요 감사위원들의 동의 및 묵인 하에 이루어졌으며 감사원 내부 실무자들의 사표, 이메일 문서, 감사위원회 비판 문건 등 구체적인 물증이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병호와 최재해 원장을 감사원의 정치와 직권남용 책임자로 지목하며 특검 조사를 요구했고 민중기 특검팀 역시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사건은 그간 유병호를 위시한 일당의 감사원 장악 여부, 대통령 부인의 사적 인연이 공적 업무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진상규명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사회에 강하게 환기시켰다.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무속인 전성배, 이른바 건진법사가 YTN 인수를 위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접촉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김건희 특검팀은 전 씨가 통일교 간부에게 이철규 의원을 통해 YTN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문자는 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 전 씨가 윤석열 정부 초반기 언론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던 시점에 오간 것으로 그는 같은 시기 우호적인 언론이 필요하다며 통일교 측에 YTN 인수 자금 약 4천억 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내부 반대에 부딪혀 실제 자금 모집은 무산됐다. 이후 이철규 의원은 2022년 10월 국감에서 YTN의 공공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한정 KDN의 YTN 지분 매각을 촉구했고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전 씨가 말한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는 언급과 맞물려 특검팀이 주목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전 씨와의 통화 및 문자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YTN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나눈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특검은 전 씨의 문자 내용, 당시 국감 발언, 그리고 통일교와의 접촉 내용 등을 종합해 이철규 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자 일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정황이 담긴 이른바 VIP 경로설이 핵심 수사 대상으로 떠오른 가운데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는 7월 11일 특검에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이번 조사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경로했고 그 직후 해병대의 수사 결과가 번복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다. 김 전 차장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대통령의 언급 이후 수사 외압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회의 당시 상황과 그 이후 대통령실이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당시 주요 군 지휘부를 조사한 특검은 김 전 차장을 포함해 국가안보실 고위직에 대한 본격 수사로 외압 의혹의 실체에 접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특검보는 보고지시회의 이후 상황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VIP 경로설의 진위가 권한 남용으로 이어졌는지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전 차장의 혐의는 직권 남용으로 대통령실이 군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7월 8일 민중기 특검팀은 윤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인천 지역구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는 윤 의원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측의 의중을 반영한 공천을 주도했다는 의혹에 따른 조치다. 압수수색의 직접적 배경은 2022년 5월 9일 녹취록에 담긴 윤석열의 발언이다. 당시 윤석열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이 열심히 뛰었으니까 상현이에게 다시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정황이 녹취를 통해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 발언을 윤석열의 공천 개입 시도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이를 받아 실행했는지 여부를 가늠할 핵심 단서로 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 의원 외에도 당시 공천 유력 후보였던 김영선 전 의원, 윤석열과 연계된 인사로 지목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로도 확대됐다. 특검은 이들로부터 공천 관련 문건, 전자기기, 통신 내역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수사의 초점은 공당의 공천 과정에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그리고 윤 의원이 이러한 개입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맞춰져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약 300억 원 상당의 군사 공병 장비를 사실상 무상으로 넘긴 정황이 드러났다. 형식상은 대여였지만 계약서에는 우크라이나 요청 시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고, 국방부는 해당 장비를 국가재산 목록에서 삭제하며 애초 반환 계획이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문제는 이 장비들이 국내 군에서도 부족하거나 아직 보급되지 않은 핵심 전력이었다는 점이다. 장애물 개척 전차 대형 기중기, 덤프트럭 등 17종 가운데 상당수가 보급률 50%에도 미치지 못했고, 일부는 2027년 이후 도입 예정인 장비였다. 더 큰 문제는 양도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도 국민적 논의도 없었다는 점이다.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은 국군도 못 가진 장비를 국민 몰래 넘긴 것은 국가 안보를 가벼이 여긴 있을 수 없는 행태이며, 이 장비를 다시 들여오는데 수백억 원의 세금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2023년에는 윤석열 정부는 이와 별개로 155포탄이나 방공무기 등 실제 타격무기의 우회 지원 또는 직접 제공 가능성까지 검토했던 정황이 미국을 통해 외신에 보도됐고, 결국 이 사건은 흐지부지 넘어가 버렸다. 최상병 특검팀이 임성근 사단장의 부인이 김건희 측근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면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이 새롭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부인의 통화 기록과 문자 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김건희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과 반복적으로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통화는 대통령실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VIP 경로설이 제기된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2023년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부인이 김건희 측 인사를 통해 사건 무마나 선처를 요청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통화 시점과 대상이 매우 의미심장하다며 직접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현재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은 통화 상대자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 중이며 필요시 임 전 사단장의 부인을 소환해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내 아내가 그런 연락을 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내가 허락하지 않았고 내 입장을 왜곡 말라며 구명 로비 의혹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통화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은 만큼 특검 수사가 추가 증거 확보와 함께 어떤 방향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공관촌에 경찰의 진입을 막으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관계자들에게 공관촌에 경찰을 왜 들여보내냐, 들여보내지 말라니까라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경호처를 통해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간부회의에서 미친 엑스들 오면 때려잡자며 물리력 행사까지 공공연히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경호관들에게 총기 휴대를 좀 보여줘라, 총 잘 쏘는 걸 보여줘라며 무력 시위 지시까지 내렸으며,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경고용 대응을 넘어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에 대한 실질적 저지 시도로 해석된다. 특검은 이러한 발언과 지시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통해 사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려 한 점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권한 남용 사례로 내란 사태 수사의 핵심 증거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가던 독립군들은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종종 일본 관공서에 금고, 군수운송대, 친일 무역상 등의 자금을 노리는 탈취 작전을 감행했다. 영화 놈놈놈의 모티브가 된 15만 원 탈취 사건은 단순한 강도 행위가 아닌 항일 무장투쟁의 연장선에서 수행된 필사적 작전이었다. 1920년 봉오동 청산리 전투 직전 만주 일대의 독립군이 기차에서 일본에게 탈취한 15만 원은 대표적인 사례다. 15만 원은 지금 가치로는 수억 원에 달한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5일 보훈행사에서 앞으로는 이런 말 사라져야 한다. 국가 유공자와 유족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주권 정부를 앞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다짐에 화답하듯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의료계 최초로 뇌졸중 후 재활이 필요한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무상치료를 제공하는 첫 스타트를 끊어 눈길이 쏠리고 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번 독립운동가 후손 무상치료의 주인공은 영화 놈놈놈의 모티브가 된 15만 원 탈취 사건의 주역인 최봉설의 손녀 최류드밀라다. 2025년 7월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제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박 대령의 판단은 군 지휘부의 외압에 굴복하지 않은 원칙적 조치였지만 군 검찰은 이를 집단항명 교사범으로 몰아기소했다. 이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항소심이 예고된 가운데 이명현 특검팀은 항소를 전격 취하했다. 특검은 군 검찰의 기소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었다고 명확히 밝혔다. 박 대령의 이첩 결정은 군사경찰 수사규칙에 따른 적법한 직무행위였으며 지휘부의 이첩 보류 명령 또한 명확하거나 공식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특히 군 검찰이 박 대령을 조직적 반항의 수괴로 규정한 것은 정의 실현이 아닌 보복에 가까운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검찰권은 권위에 대한 충성 여부로 작동해서는 안 되며 공익과 절차적 정의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국민 3만여 명이 항소 취하를 촉구하며 박 대령을 지지한 현실은 이번 기소가 사회적 공감대조차 얻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특검은 항소 취하로 박정훈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특검은 내란 선동,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한 혐의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특히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비상기업 문건 제작성 및 실행을 지시했다는 의혹은 내란 혐의의 핵심으로 지목되며 특검은 이를 국가체제 전복 기도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직을 이용해 검찰 및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핵심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성실히 조사에 임해왔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개연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장 청구는 정치적 목적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무시한 채 강제 수사를 이어간 점을 문제 삼으며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구속영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7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으며 10일 새벽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이 내릴 판단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법적 운명을 넘어서 특검의 수사 정당성과 향후 정치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백희룡 경정은 말레이시아발 마약 밀수 수사 중 검찰과 세관의 외압 정황을 폭로하며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 무마 시도와 관련된 핵심 증언자로 이후 좌천성 보직 이동을 당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는 검찰의 개입 정황을 의심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검찰 주도의 합동수사팀을 셀프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규현 변호사는 해병대 출신으로 검사 재직 당시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에 참여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직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폭로하고 멋쟁해병 단톡방 대화와 녹취록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현재는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그의 멋쟁해병 단톡방에서의 산부체크하고라는 메시지는 김건희 윤석열의 산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시발점이 되었다. 강혜경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출신으로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공천 개입 의혹을 내부에서 목격하고 폭로했다. 2024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과 81차례 여론조사 대납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검찰 기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팀의 자료를 직접 제출하며 공익제보자로서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박정훈 대령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주도하며 상급자의 이첩 보류 명령을 거부해 항명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위법한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며 정의를 지킨 군인의 양심을 내세웠다. 그의 양심 있는 행동이 1.23내란 당시 군의 활동을 위축시켰다는 평가가 있으며 그의 항명으로 인하여 VIP경 노설로 구명로비 의혹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분들이 안 계셨다면 이 모든 사건들이 그대로 덮어지거나 무마되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들이다. 이분들의 행복한 웃음을 꼭 함께 봤으면 하는 마음이다. 생각하시는 또 다른 영웅들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혜성 씨가 2025년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며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혜성 씨는 2023년 설립한 렌터카 업체 IMS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약 18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 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두고 뇌물성 자금 혹은 권력형 로비 자금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IMS는 실질적 사업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와 연계된 기업들이 포함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은 김 씨의 출국이 단순한 해외 체류가 아닌 도피성 출국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여권 무효화 조치와 입국 시 통보 요청 등 조치를 취한 상태다. 또한 184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 흐름에 대한 금융 추적을 진행 중이며 김 씨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자산관리 및 협찬 유치에 깊숙이 관여한 집사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자금 흐름과 기업들 간의 특혜성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검 수사의 향방에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리박스쿨 내부 문건 긴급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성향단체인 리박스쿨이 조직적으로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극우 세력 양성 사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예산을 먹잇감으로 삼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는 내부 문건을 확보해 공개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구국활동가 100명 육성 교육 자유진영 재건 계획 전도한 명예회복 TFA,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장학금 사용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장학금 수혜자들에게는 네이버 감시, 민노총 감시, 정교조 감시, 언론 감시 등의 임무가 부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이를 극우 세력 양성이라는 일관된 기획이라고 규정했다. 문건에는 윤석열 정부의 간첩 사건 폭로와 맞물려 전두환 알리기 운동을 전개하자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 국정원과의 정보 교류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리박스쿨 관계자 중 일부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지원을 받던 관변단체 회계 담당자 출신이었으며 문건 작성과 시점, 내용이 국정원과의 사전 교감을 의심케 하였다. 이어 리박스쿨 자금 출처, 국정원 연계 여부 등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고 수사 및 언론 취재를 통해 향후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다시 꺼내며 무임승차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그는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다며 재임 시절 한국에 100억 달러, 약 13조 8천억 원의 분담금을 요구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을 동맹이 아닌 고객처럼 간주하는 태도로 트럼프 특유의 거래적 외교 접근을 반영한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2021년 체결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 SMA에 따라 5년간 분담금을 지속 인상하고 있으며 첫 해인 2022년에는 전년 대비 8.3% 증가한 14억 7천만 달러 약 2조 100억 원을 부담했다. 2026년 분담금은 1조 5,192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전년도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에 따라 자동 인상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무임승차론이 과장되었으며 실상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시설, 토지, 인건비 등을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동엽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를 45,000명이라고 잘못 언급했지만 실제 규모는 약 28,500명 수준이라며 세금 교통료 면제 등 간접 지원을 포함하면 한국의 부담은 상당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주한미군 관련 직간접 지원 규모는 3조 4,430억 원에 달한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카투사 병력 지원, 기지 정비 및 이전 비용 기지, 주변 정비 무상 공유 토지 임대료, 훈련장 사용료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교통시설 이용료 면제 등 다양한 항목을 통해 국방 예산 외의 간접 지원을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다. 일본과의 비교에서도 한국의 분담금 수준은 결코 낮지 않다. 주일 미군은 약 5만 4천 명으로 주한미군의 2배에 가까운 규모이며 일본의 분담금은 약 3조 원 21억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일본의 국내 총생산 GDP는 한국의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분담 비율로 보면 한국의 부담이 결코 적지 않다는 평가다. 직간접 지원을 모두 고려하면 한일 양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실질적 지원액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결국 트럼프의 주장은 한국에 대한 실질적 정보보다는 미국 내 유권자들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에 가까우며 향후 행보를 위한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실제 방위비 협상은 기존 SMA 체제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국으로서는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외교 전략의 다변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모두 중단되었고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7월 10일 새벽 구속을 결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그는 약 3평10이 남짓한 독방에 수감됐으며 온돌바닥에 침대 없이 이불을 깔고 생활하게 된다. 독방 안에는 소형 텔레비전, 관물대, 식탁, 세면대,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으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무더운 여름날에도 냉방이 제공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식단을 제공받으며 목욕은 공동탕을 이용하되 다른 수용자들과의 동선을 피하도록 교정당국이 조정할 예정이다. 구속 직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도 전면 중단되었으며 교정시설의 보호관찰 체계로 전환되었다. 이는 전직 대통령 신분에서 벗어나 일반 구속 피해자로서 본격적인 법적 심판의 절차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124일 만에 재구속이며 이제 윤 전 대통령은 교정당국의 관리하에 일반 수용자와 같은 방식으로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된다. 한때 국가 최고 권력자였던 그가 일반 수용자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내란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심판의 서막이 올랐다.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이후 예정된 특검 조사에 불출석했다. 특검은 7월 11일 오후 2시 윤석열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특검은 확인을 요청하며 계속 협조하지 않을 시 강제 구인도 검토 중이다. 대신 전담 변호인단과의 접견은 여러 차례 실시하며 방어 전략을 세운다기보다는 더워서 접견실에 간다는 말이 나온다. 접견실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어 일반 수용 공간보다 상대적으로 쾌적한 환경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윤석열이 머무는 독방은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환경으로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생활하며 에어컨은 설치돼 있지 않다. 윤석열은 교정당국에 선풍기를 틀어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다는 후문이다. 서울구치소 측에 지지자들이 냉방 장비를 설치하라, 치료를 해줘라 요청한 사실도 있었다. 소환 조사는 거부하면서도 생활편의 개선을 위한 민원은 제기하는 윤석열, 그의 태도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은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한 이후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임을 시사했다. 김건희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유경옥, 조모, 정모 등 대통령실 제2부속실 소속 전직 행정관 3인은 단순한 수행비서를 넘어 대통령 부인의 사적 네트워크와 외부 이해관계자 사이의 비공식 통로 역할을 해왔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들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특히 통일교 인사들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그가 선물과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복수의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유경옥 전 행정관은 김건희의 그림자 비서로 알려져 있으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고가의 샤넬백을 다른 명품 가방과 신발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을 수주한 업체 21g 대표의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공사 수주와의 연관성 및 대가성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유 전 행정관의 자택에서 해당 가방의 상자와 영수증을 확보하고 물품의 실사용자 및 전달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모 전 행정관은 김건희의 공식 일정뿐 아니라 각종 대외 접촉을 조율했던 인물로 통일교 고위 간부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통해 고가 금품의 전달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전 행정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시가 약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해당 목걸이는 김건희 측에 전달되기 전후의 경로가 정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행정관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통화 내역과 메시지 등을 확보해 청탁성 정황을 추적 중이다. 더불어 조 전 행정관의 남편 김모 씨는 국토교통부 보좌관 출신으로 최근 대형 연예기획사 하이브에 채용된 뒤 언론 보도 직후 일주일 만에 자진 퇴사하면서 특혜 채용 의혹에도 휘말렸다.
정모 전 행정관은 김건희의 근거리 비서로 통일교측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특정 인사를 초청하려 했던 메시지를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정 전 행정관은 통일교 내부 실세들과의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고가 선물 수수와 관련된 비공식 라인의 핵심 중간자로 분류된다. 검찰은 그의 통신 기록과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뒤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정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현재 이들 문고리 3인방은 대통령 부인을 중심으로 한 비선 네트워크의 실체를 밝히는 열쇠로 부상하고 있다. 통일교와 대통령실 사이에 조직적인 이해관계 교류가 있었는지 대통령 부부의 권력이 사적으로 동원되었는지에 대한 규명이 특검과 검찰의 수사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재구속된 2025년 7월 10일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과거 윤석열의 권력 기반을 지지하고 한남동 관저 앞까지 찾아가며 방탄 행보를 주도했던 의원들마저 이날만큼은 말이 없었다. 부산 경남 지역 국민의힘 의원 17명은 누구 하나 윤석열의 구속에 대해 공개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일부 의원은 SNS에 맛집 소개 글이나 지역 예산 성과만을 올렸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는 입을 닫고 일상 정치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었다. 당 지도부 또한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는 짧은 논평 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명확한 지지나 반대 입장을 피한 채 원론적인 수준에서 상황을 넘긴 것이다. 이 같은 침묵이 결국 책임 회피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력이 정점에 있을 땐 줄을 서고 위기의 순간에는 등을 돌리는 이중적 태도는 윤석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보수 정치 전반의 무책임한 문화와 구조를 드러낸다.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내란 혐의라는 헌정질서 위기의 사태 앞에서도 단 한 줄의 입장도 내지 않는 현실은 정치적 의리도 법치에 대한 신념도 아닌 계산된 침묵의 정치에 다름 아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자 정부는 잠재 성장률 회복을 목표로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주도하는 이번 TF에는 기재부, 한국은행, KDI, 과기부, 산업부 등이 참여하며 잠재 성장률 3% 회복을 목표로 한다. OECD와 한국은행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1.9% 이하로 하락했으며 이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2% 아래로 떨어진 수치라고 분석했다. 고령화, 저출산, 생산성 정체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AI 빅데이터 기반 생산성 혁신, 청년 여성 고령층 노동 공급 확대, 교육직업 훈련 개편 투자 및 규제 환경 개선 등을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TF의 결과는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반영돼 예산 세제 인센티브로 이어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5년 내 2% 이상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은행은 AI 도입이 GDP를 최대 12.6%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보고서를 통해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OECD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외국인 노동력 확대, 규제 개혁 등을 제안했다. 정부의 TF 출범은 구조적 저성장에 대한 대응이자 장기 전략 수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